북한 이슈를 좀 살펴볼게요. 북한이 네. 좀 하는 짓이 좀 이상해요. 무슨 오물을 네. 쓰레기 오물을 풍선에 달아가지고 네. 막 그냥 남쪽으로 내려보내고 거기다 뭐 또 갑자기 또 방사포도 쏘고 미사일도 쏘고 탄도미사일도 쏘고 뭐 또 GPS 교란을 해가지고 막 네. 서해안에 그 배들이 못 다니고 막 이런 네. 일이 벌어졌어요. 뭔가 화가 뿔이 단단히 난 것 네. 같은데 왜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제대로 뿔난 것 같고요. 근데 요즘 이제 그 회색지대 전술이라는 게 있어요. 회색지대 전략 전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번에 이제 전단도 그렇고요. 260개를 내려버렸다는데. 풍선을 띄워버렸죠. 예. 근데 그게 이제 확인된 것만 그렇지 실제로 더 많을 겁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못 본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뭐 실제로 1000개 넘을 수 있는 건데. 그 레이더에 잘 안 잡히잖아요. 풍선 거의 넘어올 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 이제 이렇게 많은 규모는 전 본 적이 없고요. 예. 그리고 GPS 교란도 과거에 몇 차례 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 섞어서 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 이제 어제 아침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무려 18발을 쐈어요. 18발 한꺼번에 쏜 것도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른바 하이브리드 복합 도발이죠. 도발이고 또 하나는 특징이 이 풍선 기구 날아오는 것도 어떤 분은 야 저게 뭐 생화무기 같은 거 있으면 어떡하냐. 그리고 저거 왜 격추 안 하냐. 그런데 그 얘기도 하는데 뭐 DMZ 근처에서 그 격추시키면 안 되냐 그러는데 아시지만 이게 대공포를 쏘면 포탄이 원래는 일정 고도에서 이제 맞지 않더라도 터지게 돼 있는데 잘못하면 땅에 떨어져요. 그럼 이게 이제 민가로 가면 DMZ 근처에서 쏘면 북쪽 지역에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전쟁의 시작이고 의도하지 않은 이제 확전 양상이 이제 벌어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군에서도 강한 뭐 이제 까불지 마라 이런 립 서비스형 경고만 이제 계속 경고를 하지만 실제 액션을 제하는 액션으로 들어가는 거는 한계가 좀 있는 거죠. 뭐 주로 회수하고 뭐 이런 쪽 위주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짜증나고 화나게 왜 넘어오게 군은 뭐 하고 있었냐. 근데 군 입장에서는 대응하기 힘든 이게 바로 회색지대 전략입니다.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거고 눈 뜨고 당하게 하는 애매한 상황의 어떤 도발을 해서 세게 대응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제 그런 수단을 택하는 게 이른바 회색지대 전술 전략인데 이 대표적인 이제 그런 거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북한은 이제 이런 식의 도발을 이제 할 가능성이 많지 않나 싶고요. 이게 이제 북한 입장에서 참 벼르다가 마음 먹고 한번 쏜 거잖아요. 열심히 준비해서 정책을 쐈는데 이게 또 일단 이렇게 실패해가지고 폭발해가지고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열받겠어요. 근데 거기에 또 이제 뭐 정책을 쏜다고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F-35 스텔스기 동원해서 이 전투기동 동원에 무력시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빌미를 삼은 거죠. 김정은이. 야, 이거 우리 뭐 ICBM 쏜 것도 아닌데 너네들도 인공위성 띄우지 않냐. 정찰위성 띄우지 않냐. 우리도 띄우겠다는데 왜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걸 빌미 삼아서 지금 이렇게 세 가지 도발을 한꺼번에 한 복합 도발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그냥 이렇게 일회성으로 끝날 거냐 아니면은 사실은 이제 남북 관계가 경색된 지가 꽤나 됐어요.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더더욱 뭐 진전의 기미는 전혀 안 보이고 그럼 남은 임기 3년 정도인데 이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그러면 이런 것들이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긴장도만 높여가는 이런 일들이 계속 될 거냐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지 뭔가 좀 양측이 서로 자극할 수 있는 행동을 좀 자제하면서 뭔가 다시 대화의 테이블로 나가는 수순으로 갈 거냐.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지금 봐서는 조금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은 아마 당분간은 낮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이라는 게 3년 동안 윤 정부 내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예. 지금 상황 봐서는 어렵다. 그럴 가능성이 많겠죠. 남은 3년 동안도. 왜냐하면 북한이 이미 이제 통일이라는 단어 자체를 지우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남북 교류 협력 관련된 기구도 없애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도로 같은 거 도로 차단하고 지뢰도 매설하고 뭐 이런 것 등등을 보면 그런 의지는 굳힌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남북 대화에 대한 그거를 포기한 건 아니죠. 우리도 인도적 지원 이런 걸 할 의향이 있다. 이제 그런 이제 대화 협력을 재개할 그런 의지는 지금도 제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 노선 자체를 갑자기 뭐 지난 정부처럼 지난 정부 수준 바꾸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좀 당분간 재개되기는 이제 어렵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위원님은 그런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 어떻게 보세요? 안타까우세요? 아니면 불가피하다? 네. 북한이 변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과거처럼 뭔가 퍼주거나 뭔가를 줘서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한들 그게 뭔 진정성 있는 대화겠냐? 뭐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 한 우리도 입장을 안 바꾼다. 강대강이다. 이게 맞는 대북 정책인가? 아니면 뭐 어찌 됐든 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적도 있고 비판도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북한을 좀 뭔가 대화의 탭을 좀 끌어내서 좀 군사적 긴장이나 대치나 이런 거를 조금 완화시키는 게 맞지 않냐. 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분명히.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른바 보수 진보 얘기하는데 전쟁을 원하는 보수도 뭐 전쟁을 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을 원하는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제 평화를 원하고 그러는 것인데 지금까지의 그리고 이 상태가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거는 이제 우리 의원님도 확실하게 알고 있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하면 우리가 지난 정부에 이제 교훈이 있는 거죠. 그때 이제 뭐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또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뭐 조치들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 북한은 우리를 위협하는 단거리 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그다음에 전술핵 탕두 이거를 발전시켰고 양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뢰에 있어서 북한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거죠. 현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깨기 위한 우리 우리가 불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도 북한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악순환이죠. 계속. 근데 우리가 이제 북한이 그런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그런 태도 변화가 없다면 우리도 이제 더 이상 뭐 대화를 할 수는 없다. 이제 이런 노선을 계속 유지해 가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서 유엔이든 우리든 대북을 이제 제재하고 있잖아요. 경제적 제재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 이제 지금 뭐 중국이든 러시아든 다 도와주고 있으니까 이 북한에 대한 제재가 효과가 훅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대치 국면만 길어지는 거거든요. 양측의 피로도만 쌓여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데 뭔가 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그냥 뭐 남은 3년 다 흘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태도를 바꿔서 북한을 뭐 지원한다, 전다 하더라도 과연 북한이 기본적으로는 핵 포기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보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핵무기고를 늘리는데 도움을 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안타깝지만 그리고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뭐 지금 상황에서는 뾰족한 수는 없지 않나. 어쩌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게 약간의 뭔가 또 변화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트럼프가 되면 또 뭐 김정은 만나서 뭐 프렌즈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제 또 만남을 추진하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뭔가 다른 변화의 바람이 또 한반도에 불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참 이게 우리의 남북 문제를 참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뭔가 자꾸 이렇게 외부에 의존한다는 게 그렇게 썩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지만 상황이 또 어쩔 수는 없다. 이제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이제 지금 이제 새로운 이제 국방장관이라든지 이제 군 체제를 이제 좀 정비를 좀 했는데 추가적으로 뭔가 좀 더 뭔가 군과 관련해서 뭔가 좀 더 개선해야 될 또는 뭐 인물이 됐든 아니면 뭐 군 정책이 됐든 뭔가 좀 더 필요한 게 있어 보여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봤지만 사실은 뭐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쏘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는
또 뭐 해군력이 약한 거 아니냐. 네. 사실은 이제 주변에 보면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대만 뭐 등등 뭐 일본 또 자위대 등등 뭐 다른 나라들은 뭐 항공모함과 뭐 이게 첨단 이지스함에 막 다니는데 우린 너무 또 육군에만 또 치중해 있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 이제 지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이제 국방혁신 4.0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것 중 하나가 AI입니다. AI 등을 활용해서 이른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서 국방혁신을 하겠다. 근데 이 방향이라든지 그 테마 이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맞는데 이제 강론에 들어가면 조금 이제 미진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 드론 말씀하셨는데 이 드론의 경우도 보면 이 우크라이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드론이 포탄처럼 소모되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너무 싸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드론도 이제 영화에 나오는 킬러 드론, 뭐 미사일 쏘는 이런 프레데터나 리퍼나 이런 것들이야 뭐 한 대 몇백 원씩 하고 몇백 원씩 하고 비싸지만 이제 중국의 DJI 상용 드론 우리나라에도 많이 쓰죠. 이 우크라이나군이 쓰는 게 DJI 상용 드론을 개조해서 수류탄 2발 장착하고 또는 4발 정도 조금 소형 수류탄 2발이나 아니면 소형 박격폭탄 이런 것들을 장착하는 그런 용도 또는 자폭 형태의 드론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소모되는 게 한 만 대라고 그래요. 1년이면 몇만 대입니까? 12만 대죠. 10만 대가 넘는 게 소모되니까 이거 포탄처럼 쓰는 거예요, 드론을. 그냥 포탄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드론을 포탄처럼 쓰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개념까지 생각을 못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여러 가지 싼 값의 드론을 양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여기 뭐 소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 우리 중요한 게 인식의 전환이죠. 인식이 근데 아직까지는 좀 인식 전환 같은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상비군이 이제 인구 절벽 따라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중요해진 게 예비군입니다. 근데 예비군이 말로는 뭐 이제 어차피 7개 정권이 겪었는데 다 동원 전력 예비군 중요하다고 역대 국방장관들 참모총 육군 총장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거기에 많은 돈 투자하고 이런 분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비군 예산이 전체 국방비의 1%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비군들이 총 들고 싸울 생각을 안 하죠. 훈련 받으러 가면은 뭐 이게 바빠 죽겠는데 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예비 전력 강화, 뭐 미군이나 이스라엘 이 강군들이 공통점이 하나는 예비 전력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뭐 개선 보완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제가 생각나는 것들은 이제 그런 것들도 좀 하셔야 되고. 또 하나 이제 굉장히 고전적인 교훈이지만 역시 정신력입니다. 그 우리가 우크라이나 처음 시작했을 때 우크라이나가 지금 2년 넘었는데 2년 넘게 버틸 거라고 예상한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다시 좀 불리해졌다고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대통령부터 국가 지도부부터 국민 장병들까지 그런 항전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버틸 수 있지 않았나 싶고요. 역시 그런 부분 어떤 이제 군의 정신교육 관련된 부분 그것도 우리가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너무 또 이제 그 어떤 강한 정신은 강한 체력에서 나오니까 육체에서 나오니까 또 강한 또 얼차례를 하다가는 또 큰일 나고 참 어렵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이제 우리 방산이란 말이에요. 윤석열 정부가 방산 수출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뭐 또 운이 좋은 건지 아니면 그동안 축적된 우리의 방산 기술이 빛을 발하는 건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K9 자주포를 비롯해서 방산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증가 추세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그래서 우리 어떤 경제 성장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쪽으로 좀 잘 갈 수 있게끔 좀 만들어주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좋은 말씀 하셨고요. 지금 우리 방산 수출이 사실 과거에 제일 많았을 때가 몇 조 원쯤 됐을까? 한 5, 6년 전만 몇 조 원쯤 됐을 것 같습니다. 5, 6년 전만 해도 뭐 한 5조 원? 너무 많이 적었네요. 5조 원도 안 돼요. 한 35억 6억 달러, 그러니까 4조 원 정도. 4조 원 정도. 우리 경제 규모에 비춰보면 정말 작은 거죠.
그다음에 우리 방산의 이제 그룹이 한화나 현대나 뭐 카이나 뭐 이런 대기업들도 뭐 많이 있는데 이 전체 매출액을 다 합해야 10조 원 조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이. 예. 그러니까 방산 파이가 크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몇 년 전부터 급속도로 향상이 된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등도. 예. 그래서 재작년에 그 전에 이제 그 전에 30억 달러에서 75억 달러, 그다음에 120억 달러에서 재작년에 173억 달러로 정점을 이뤘고요. 예. 그게 이제 잘 아시는 폴란드 방산 수출 대박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됐고, 작년에는 200억 달러 목표로 했는데 폴란드 2차 사업 등이 잘 안 돼가지고 좀 줄었습니다. 한 130에서 40억 달러 줄었고, 올해 200억 달러를 이제 다시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 최근 들어서 이제 방산 파이가 커지기 시작한 거다. 그리고 수출 관련해서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세계 이제 방산에 큰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지금 국방비 늘리고 무기도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뭐 이제 무기 수출하는 게 좋은 거냐고 이제 물론 비판과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 무기 방산 관련해 이제 큰 시장 장이 이제 열리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이게 얼마나 갈 거냐? 우리가 정말 자만해도 되냐?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비가 있고 이른바 지속 가능성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우선 뭐 지금 수출된 게 K9 자주포, K2 전차 이런 건데 이걸 첨단 기술을 반영한 이런 이제 신형 무기로 좀 업그레이드를 이제 빨리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미국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함정 부분이 적었어요. 근데 함정도 상당히 큰 장이 열릴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얘기 들으셨겠지만 조선소 사람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지금 중국하고 엄청 군함 건조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상황 도저히 중국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물론 이제 존스법이라고 미국 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는 있지만 우리가 이제 정비부터 해가지고 그런 함정 수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의 장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범정부 차원에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관련해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MBN이라든지 매경이라든지 경제지에서도 이제 관심 갖고 많이 다루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수출 지원 금융 문제입니다. 이 어느 나라든지 그 방산 관련해서는 이 수출 지원 금융 요구를 해요. 그럼요. 그래서 지난번에 올해 초에 이제 법이 좀 수본법이 개정이 돼서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 아직 기대에 못 미치고 있고요. 폴란드가 추가 계획할 때 지금 그걸 다 조건으로 걸고 있어요. 금융 지원 전제로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지원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더 큰 1차 사업보다 더 큰 2차 사업, 폴란드 2차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 관련해서 제가 결국 이제 방산 사람인데 뭐 이제 언론에서 1호 법안에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1호 법안을 이제 방산 관련해서 방산과 사람 관련인데요. 우리가 무기 개발하다가 국방과학연구소 같은 데서 이제 어떤 뭐 무기 개발 중에 폭발 사고나 이런 걸로 죽거나 다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신 분들은 이제 국립묘지에 묻히실 수 있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런 개발할 때 국방과학연구소 군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방산업체 직원도 같이 그 갈 수 있게 개발 과정에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그 과정에 죽거나 다치실 경우는 아직까지 국립묘지 안장 자격이 없어요. 실제로 작년에 해병대 차기 수륙양 장갑차가 시험을 하다가 이제 물에 빠져서 모 방산업체 직원 2분이 안타깝게 순직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현행법으로는 국립묘지 안장 자격이 안 되세요. 군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방산업 직원들을 포함한 민간인 중에도 이렇게 국가 안보를 위해서 노력하다가 희생하신 분들은 걸맞는 예우를 해드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법안 필요하겠다. 그런 법안을 좀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방산 수출이라는 게 사실 KF21도 그렇고 워낙 이제 조단이 그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냥 이게 뭐 기업이 그냥 알아서 잘 협상해가지고 뭐 잘 이게 아니고 국가 대 국가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가가
뭐 외교부가 됐든 대통령이 됐든 가가지고 그쪽 나라 이제 또 군 관계자뿐만 아니라 대통령이든 이렇게 만나서 잘 분위기를 잘 만들어야 되고 또 그 나라도 뭐 여기저기 이제 우리뿐만 아닐 거 아닙니까? 경쟁제 업체들이 있을 거고 그 나라와의 외교적 관계도 또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국력이 강해지고 대통령이 또 뭐 위에 이제 정치인들이 외교를 잘 해야 그게 수출로 성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이제는 좀 우리 정부가 역량을 좀 키워가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이제 칼럼 쓰거나 할 때 방산 수출을 뭐에 비유하냐면 오케스트라에 비유합니다. 오케스트라는 여러 가지 악기들이 종합된 거 아닙니까? 이게 방산 수출은 방산업체, 국방부 방사청만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수출금융만 해도 맞아요. 기재부라든지 뭐 수고, 무고, 뭐 그다음에 은행 뭐 이런 데 등등 지원이 필요하죠. 그리고 어떤 나라는 우리나라의 한국에 새마을 운동력 수출해줘. 뭐 이제 그런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그러려면 그 오케스트라의 제일 중요한 게 누굽니까? 지휘자죠. 이른바 사령탑, 컨트롤 타워죠. 방산 수출의 컨트롤 타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돼야 됩니까? 그럼 방산 수출은 당연히 우리는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방산 비서관이 필요하다. 비서관 전문적으로 그래서 방산만 담당하는. 이제 현 정부 들어서 사실은 윤 대통령께서 방산 수출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노력을 기울이셨어요. 그래서 뭐 세계 방산 수출 4대 강국에 진입할 수 하겠다고 말씀도 하셨고 지시도 하셔서 관련 TF들이 사실 구성이 여러 군데 됐습니다. 대통령실에도 돼 있고 선임 행정관급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이제 국방부 방사청 뭐 등등 여러 가지 산자부에도 있고 뭐 그런데 이게 뭐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되는데 이게 사공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산으로 가죠, 배가. 이게 약간 그런 측면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여튼 방산 비서관급의 이제 그런 사령탑이 필요하다. 대통령실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래서 거기서 종합적으로 컨트롤을 해줘야 말씀하신 그런 외교를 포함해서 금융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이 이제 가능하고 수출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2대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우리 유 의원님을 이제 우리 이제 국민들이 이제 만나봐야 되는데 글쎄요 뭐 포부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내가 그래도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22대 국회에서 활동을 할 텐데 어떤 정치인이 되겠다 혹시 그런 뭐 마음가짐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제가 사실은 이제 유영원의 군사세계는 웹사이트를 2001년부터 23년째 운영을 하다가 제가 이제 여의도 가면서 이게 이제 수익 활동을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이트에서는 제 이름도 빼고 일단 이제 손을 좀 뗀 상태인데 제 회원들이 이제 오프라인 모임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20년 지기예요. 그렇겠네요. 오랜. 그러니까 40살 때 만난 분 환갑이 되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저 이렇게 성원해 주신 분도 여의도 가는 거 성원해 주신 분도 있지만 말린 분도 제법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뭐 밀어줄 줄 알았는데 왜 그러시지 그랬더니 이제 그분들하고 소주 한잔 했는데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당신 아껴서 그렇다. 이제 거기 여의도 가면 이제 변질이 많이 된다는 얘기야. 순수성을 잃는다.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도 변할까봐 겁이 나서 그랬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초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국방 분야만 아시다시피 계속 했기 때문에 뭐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이 물론 어떤 입법 활동을 통해서 정책을 만들기도 하고 또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또 분명히 한계도 있을 겁니다. 있겠지만 하여튼 대한민국의 이 정체성 수호 그다음에 우리 국방부 강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 이 30년 기자 생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소통 능력이라든지 이런 건 이미 다 검증이 되는 거니까 전문 지식을 또 갖고 계시니까 그런 걸 바탕으로 인해서 좋은 국회의원, 국민을 위해 또 국가 안보를 위해 또 애써 주시길 좀 기대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